한 남자가 차 안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밖에서 구조하려던 시민들도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25년 10월 13일 새벽 중국 청두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차량은 샤오미 SU7 스마트폰 회사가 만든 전기차였죠. 그로부터 반년 전에는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믿고 달리던 여대생 3명이 고속도로에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때 대륙의 기적이라 불리던 샤오미가 어쩌다 달리는 관이 됐는지 5% 순이익만 남기겠다던 철학이 어떻게 생명을 값싸게 취급하는 변명이 됐는지 지금부터 그 몰락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샨타오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레이쥔, 평범한 교사의 아들이었어요. 1987년 우한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입학한 그는 도서관에서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고 인생이 바뀝니다. 차고에서 시작해 세계를 바꾼 실리콘밸리의 신화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레이쥔은 그날 다짐합니다. 나도 중국의 잡스가 되겠다고요.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해서 2년 만에 4년 과정을 모두 이수했고 2학년 때 이미 백신 전문가로 유명해져서 후베이성 공항국에서 강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산세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지만 기술 유출로 실패하고 맙니다. 동료의 배신이었어요. 절치부심하던 그는 1992년 IT 기업 킹소프트에 입사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는 중국산 워드 프로세서 개발에 매진했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진은 포기하지 않았고 6년 만인 1998년 킹소프트의 CEO가 되죠. 그리고 2007년 마침내 킹소프트를 홍콩 증시에 상장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상장의 환희도 잠시 레이쥔은 돌연 사표를 냅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직감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결합한 스마트폰이 미래를 지배할 거라고요. 킹소프트를 떠난 그는 3년간 엔젤 투자자로 활동하며 중국 IT 시장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6일 베이징의 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레이지와 동료 6명이 좁쌀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회사를 창업하는데 회사 이름은 그날 먹은 죽에서 따와 샤오미 좁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좁쌀 하나가 높은 산만큼 위대할 수 있다는 불교 철학을 담았고 MI는 모바일 인터넷과 미션 임파서블의 첫 글자이기도 했어요. 레이즈는 선언합니다. 좁쌀로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2011년 8월 샤오미 첫 스마트폰이 출시됩니다. 레이즈는 발표회에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등장했는데 손동작 하나 말투 하나까지 스티브 잡스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레이즈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잡스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고 중국의 애플이 되겠다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포브스는 그를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렀고 리커창 총리는 좁쌀이 큰 쌀알이 되었다고 칭찬했죠. 신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레이쥔은 모교인 우한대학교에서 특별한 선언을 합니다. 샤오미의 하드웨어 사업 순이익은 절대 5%를 얻지 않겠습니다. 5%를 넘으면 초과분을 소비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요. 학생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좋은 기업은 돈을 벌지만 위대한 기업은 사용자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진짜 철학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케팅이었을까요? 샤오미의 비즈니스 모델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최고급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유통 마진과 광고비를 제거했어요. 온라인 직판 시스템을 구축해 오프라인 매장의 수수료를 없앴고 SNS 바이럴 마케팅으로 광고비를 절감했습니다. 헝거 마케팅이라 불리는 전략으로 제품을 소량 출시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화제를 모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덜 생산하는 방식이었죠. 더 중요한 건 팬덤의 형성이었습니다. 샤오미는 미펀이라는 팬층을 만들어내는데 싼의 미와 팬의 펀이 합쳐진 단어로 쌀밥이라는 뜻이에요. 소비자들이 개선 사항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일주일마다 새로운 운영체제를 출시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고 레이즈는 신제품 발표회에서 미펀이 있기에 샤오미가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2013년 4월 6일을 미펀절로 지정해 대규모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으로 이루어진 미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며 샤오미를 열렬히 지지했죠. 2012년 말 모건 스탠리 조사에서 샤오미는 중국 로컬 기업 중 최고 브랜드 인지도를 기록합니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인터넷 예약만으로 완판 행렬이 이어졌고 매번 기록이 경신되었어요. 샤오미는 제품이 아니라 이야기를 팔았습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신뢰를 팔았죠.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위는 한 시상식에서 샤오미의 핵심은 마케팅이라고 말했는데 레이즈는 그 자리에서 즉각 반박합니다. 샤오미의 핵심은 헝거 마케팅이 아니라 제품이라고, 최고의 제품이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설파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5% 철학은 탐욕을 거부한 기업의 상징이 되었고 샤오미는 2년 6개월 만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창업 7년 만에 글로벌 기업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5%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샤오미의 첫 스마트폰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폰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운영체제 MIUI도 애플 iOS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왔죠. 디자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샤오미의 공기청정기는 일본 발뮤다 디자인을, 샤오미 8은 아이폰 X를, 미모지는 애플 미모지를 베꼈어요. 심지어 무인 양품의 생활용품 디자인까지 복제했습니다. 샤오미는 복사기였죠. 하지만 레이지는 당당했습니다. 베낀 게 아니라 오마주입니다. 좋은 디자인은 서로 통하는 법입니다. 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중국 내에서는 그의 논리가 먹혔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며 성장해왔고 이것이 후발주자의 전략이라는 논리였거든요. 심지어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중국의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나라 자체가 카피다.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다라고요. 샤오미의 카피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 언어를 가져오면서도 가격은 절반 이하였고 중국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기능을 추가했거든요. 사람들은 샤오미가 애플의 모방품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적이고 저렴했으며 무엇보다 중국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짝퉁이라는 조롱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한 벤치마킹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시선은 달랐어요. 애플은 샤오미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짝퉁 제조사라는 낙인이 찍혔죠. 레이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컸기 때문이에요. 그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으려면 그들의 장점을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옛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의 DNA는 이렇게 형성됐어요. 빠르게 베끼고 저렴하게 만들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 연구 개발에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대신 이미 검증된 디자인을 가져와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5% 순이익률을 가능하게 만든 비밀이었어요. 연구 개발 비용을 줄이고 마케팅 비용을 없애기에 낮은 가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디자인은 베낄 수 있어도 철학은 베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플이 제품 하나에 수년간 공들이는 이유는 단순히 외관 때문이 아니라 안정과 내구성, 사용자 경험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거든요. 샤오미는 겉모습만 가져왔을 뿐 그 철학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무렵 중국에는 이런 말이 떠돌았어요. 샤오미를 쓰는 것은 애국이다 라고요. 허구의 사치를 거부하고 중국 기술을 지지하는 소비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겁니다. 아이폰을 사는 건 미국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고 샤오미를 사는 건 중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였어요. 레이즘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중국 기술의 자립을 강조했고 샤오미를 민족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죠. 시진핑 정부의 기술 자립 정책과 맞물리면서 샤오미는 정부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서구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고 샤오미는 그 전략의 수혜자였어요.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이 뒤따랐고 샤오미는 더 이상 단순한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라 중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국 마케팅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었어요. 샤오미 제품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무단 전송된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핀란드의 한 보안 연구소는 샤오미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연락처 정보를 암호화 없이 베이징 서버로 보낸다고 폭로했습니다. 인도와 대만에서는 샤오미 제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경고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요. 데이터 백도어 논란이었습니다. 레이지는 즉각 해명에 나섭니다. 기술적 오류였으며 즉시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이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정보법이 2017년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샤오미가 정부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아는 사람들은 데이터 수집이 우연이 아니라고 의심했습니다. 애국 브랜드로 포장된 샤오미는 이제 비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샤오미를 비판하면 반중 세력으로 몰렸고 제품의 결함을 지적하면 외국 기업의 앞잡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소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언론도 조심스러워했죠. 샤오미는 정부라는 강력한 뒷배를 얻은 대신 투명성과 책임성을 잃어갔습니다. 2015년 레이즈는 중국 정민정 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기업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겁니다. 그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일원이었고 샤오미는 국가의 전략산이 되었습니다. 애국 마케팅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샤오미는 자유로운 비판과 견제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 3월 52세의 레이즈는 특별한 발표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은 전기차입니다. 이것이 내가 샤오미를 위해 할 마지막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요. 그는 100억 위안,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전제품에서 웨어러블 기기로 확장해온 샤오미가 이제 자동차까지 손을 뻗은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했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3년의 개발 끝에 2024년 3월 샤오미 SU 세춤이 공개됩니다. 발표회장에서 차량이 베일을 벗자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포르쉐 타이칸과 거의 동일한 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선형의 차체, 날렵한 헤드라이트, 낮게 깔린 차고 높이까지 타이칸을 그대로 복제한 것처럼 보였죠. 레이즈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마음이 통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포르쉐의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요. 중국 네티즌들은 미루세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샤오미의 미와 포르쉐가 합쳐진 조어였습니다. 조롱이었지만 레이즈는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이 화제성을 마케팅에 활용했습니다. 포르쉐와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명예라고 말했고 가격은 포르쉐의 10분의 1 수준인 이 싼짓 위안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어요. 사전 예약이 쏟아졌고 출시 24시간 만에 5만 대가 팔렸습니다. 샤오미의 100기기 DNA가 자동차로 옮겨간 순간이었어요. 스마트폰에서 통했던 전략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프리미엄 디자인을 복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는 방식이었죠. SU는 스피드 울트라의 약자였고 7은 BMW 5 시리즈와 비슷한 크기를 의미했습니다. 레이즈는 S7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자동차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불편하지만 자동차가 고장나면 생명이 위협받거든요. 자동차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1톤 이상의 쇠덩이입니다. 안전 설계, 충돌 테스트,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 등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했어요. 포르쉐가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어 온 이유는 단순히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안전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샤오미는 3년 만에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디자인은 복제했지만 안전 철학은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 테스트는 최소한만 진행했고 긴급 상황 시나리오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죠. 5% 순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비용을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소비자들이 목숨으로 치르게 됩니다. 2025년 3월 29일 밤 10시 4분 안후이성 치저우와 치저우를 잇는 덕상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SU7 한 대가 시속 106km 로 달리고 있었어요. 차에는 여대생 3명이 타고 있었고 NOA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앞쪽에 공사 구간이 나타났고 일부 차선이 폐쇄되어 있었죠. 시스템이 장애물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렸지만 운전자는 핸들을 잡지 않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스스로 감속을 시작했습니다. 시속 116km에서 97km로 속도를 줄였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차량은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체가 찌그러졌고 즉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리튬 배터리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차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죠. 3명의 여대생은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새까맣게 탄 차량의 잔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차체.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샤오미는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시스템이 경고를 발령했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유족들은 반발했어요. 샤오미가 자율주행처럼 광고하며 마치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샤오미는 NOA를 지능형 주행이라고 홍보했고 손을 자유롭게 자동 회피행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광고 영상에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것이 레벨 4단계 자율주행에 가깝다고 오해했지만 실제로는 레벨 2단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불과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핸들을 잡고
도로를 주시해야 했거든요. 사고 발표 직후 샤오미 주가는 이틀 만에 1,200억 홍콩 달러, 한화 약 2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샤오미를 포함한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스마트 주행이나 자율주행 같은 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했어요. 중국 전역에서 자율주행 끝에요 캠페인이 확산되었고 SV 구매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4월 한 달간 샤오미 차량 주문량은 절반으로 급감했죠. 레이지는 안후 이성으로 직접 가서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깊이 애도하며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보상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만들 때처럼 차를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고장나도 살지만 자동차는 고장나면 죽습니다. 첫 번째 참사였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2025년 10월 13일 새벽 3시 쓰촨성 청두시 템프구 템프대로에서 샤오미 SU7 한 대가 신호등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이 나타났고 운전자는 급히 핸들을 돌렸어요. 하지만 차량은 통제력을 잃었고 녹지대를 들이받은 후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강한 충격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죠. 운전자는 아직 의식이 있었고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SU7은 전자식 히든 도어를 채택했거든요. 날렵한 디자인을 위해 전통적인 기계식 도어 손잡이 대신 전자 버튼으로 문을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세련되어 보였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치명적이었어요. 충돌로 전기 시스템이 손상되자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차 안에 갇혔고 화염은 빠르게 번져갔죠. 밖에서 시민들이 구조하려 했지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에는 비상 탈출용 기계식 레버가 숨겨져 있어요. 전자 시스템이 고장나도 물리적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SU7에는 그런 장치가 없었거나 운전자가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매뉴얼에는 비상 탈출 방법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화재 상황에서 매뉴얼을 찾아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결국 차 안에서 질식사했죠. 사고 영상이 또다시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밖에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 점점 커지는 화염, 그리고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달리는 관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아름다운 디자인이 관이 되었다는 의미였죠. 10월 한 달간 SU7 판매량은 30% 급감했고 중고 시장에서는 새 차를 헐값에 내놓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샤오미는 즉각 해명 자료를 발표합니다. 비상 탈출 레버는 운전석 도어 하단에 있습니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불타는 차 안에서 매뉴얼을 읽으라는 거냐고요? 왜 비상 레버를 찾기 쉬운 위치에 두지 않았냐고? 왜 충분한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냐고? 샤오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월 사고는 소프트웨어의 문제였고 10월 사고는 하드웨어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근본 원인은 같았습니다. 샤오미는 디자인만 복제했을 뿐 안전 철학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 참사 이후 중국 당국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샤오미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2025년 9월 19일 샤오미는 중국 국가시장독관리총국에 리콜 계획을 제출해요.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생산된 SU7 총 11만 6,877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콜 사유는 L2 고속도로 순항 제어 보조 기능이 극한 상황을 예측하거나 경고하거나 처리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운전자가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충돌 위험이 증가한다고 인정한 거죠. 사실상 3월 사고의 원인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리콜 발표 당일 샤오미 주가는 9% 폭락했어요. 그동안 20조 원 이상이 증발한 데 이어 추가 손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샤오미의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죠. 샤오미는 10월 사고 이후 주가가 최대 88.7% 더 하락했고 한 달 사이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2024년 최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진 수치였어요. 레이쥐는 10월 사고 직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창업 이래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요. 과거 샤오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레이쥔의 진솔한 감성 호소는 항상 통했거든요. 사람들은 그의 눈물에 감동했고 샤오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댓글창에는 올 타이밍 또 쇼하네, 눈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감성파리의 시대는 끝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명확한 책임 인정과 보상을 요구했고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안전 개선을 원했죠. 하지만 샤오미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OTA 무선 업데이트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하드웨어 설계는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과도한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한계와 리스크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제조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요. 하지만 샤오미는 신속하지도 엄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고 비용 절감을 우선시했죠. 샤오미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25년 35만 대였어요. 하지만 연이은 사고로 10월까지 판매량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SU7을 새 차 가격의 70%에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샤오미의 두 번째 전기차 YU7 출시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거예요. 대륙의 기적은 대륙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샤오미의 5% 철학은 가성비가 아니라 값싼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포르쉐의 디자인은 베꼈지만 안전 철학은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은 고장나도 살지만 자동차는 고장나면 죽거든요. 레이쥐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기술보다 철학이 먼저라는 것을, 이익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애플이 제품 하나에 수년을 공들이는 이유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르쉐가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어 온 이유는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철학 때문이에요. 하지만 샤오미는 3년 만에 자동차를 만들었고 5%의 순이익률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소비자들이 목숨으로 치렀죠. 샤오미의 몰락은 기술 실패가 아니라 철학의 실패입니다. 빠르게 베끼고 저렴하게 만드는 전략은 스마트폰에서는 통했지만 자동차에서는 치명적이었어요. 중국의 잡스가 되려던 남자는 중국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좁쌀로 세상을 바꾸겠다던 꿈은 달리는 관이라는 악몽으로 변했어요. 레이쥔이 잃어버린 것은 시장이 아니라 신뢰였고 샤오미가 잃어버린 것은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대륙의 기적은 결국 대륙에게 남긴 경고가 되었어요. 샤오미의 몰락, 그 이면에는 철학 없는 성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